세상에 유시민 반명이라니. 김민석 선생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유시민 추천을. 첫 번째,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김민석을 추천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유시민 작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총리직을 끝내 받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견해 차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걸린 개헌을 놓고 벌어진 의견 충돌이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전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게 바로 개헌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입니다. 친명계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겁니까? 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 권력과 대통령제를 향한 견제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함께 짚어보시고 이어지는 분석 영상까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개헌이 우리에게 근거를 주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추적해 들어가면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획득한 어떤 본성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도 인간만이 하는 행위라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침팬지도 정치를 해요. 그 침팬지의 어떤 정치적 행태하고 인간의 정치적 행태 사이에 공통분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면, 왜 국가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보살피도록 국가의 기능이 진화해 왔는가? 국가의 어떤 권력자나 지도자 중에서 왜 사람들은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챙겨주고 이랬던 사람들을 오래 기억하는가? 존경하는가? 이 질문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인간만의 특성이고 이것이 인간이 만든 문화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침팬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침팬지도 알파 메일이라고 해서 수컷 우두머리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나면 침팬지 무리의 구성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때 개입을 해요. 알파 메일이. 알파 피메일이 있고 알파 메일이 있는데 알파 메일이 최고 권력자인데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10번 하면 7번이나 8번은 약자의 편을 들어서 중재한다는, 개입한다는 거예요. 2-3번은 자기 친한 사람의 편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사적인 인연도 배제하고 오로지 공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등을 돌려요. 근데 공적인 약자의 편을 들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내 친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계속 개입하는 걸로 100%를 채운다? 버림받는데요. 침팬지 사회에서도 그런 알파 메일은 조만간에 랭킹 넘버 2, 3, 넘버 4가 연합해가지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물어뜯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안관 행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침팬지 알파 메일의 보안관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100번 개입하면 70번 내지 80번은 약자의 편에서 개입한대요. 그렇게 보안관 행동을 잘 했던 알파 메일은 힘이 약해져서 이제 랭킹 넘버 2, 넘버 3가 연합해서 이 침팬지를 이제 끌어내리잖아요. 알파의 자리를 잃어요. 그러면 조용히 내려온대요. 죽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나면 먹을 걸 갖다 준대요. 다른 침팬지들이. 놀아주고. 그리고 아파서 들어 누우면 슬퍼해 준대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전에는 그냥 이것이 우리의 도덕관념이고 인간이 만든 이제 정치 행위라는 어떤 문화양식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왜 그런 가치 기준이 생겼을까? 이렇게 보면 그것이 유전자 차원에서 이미 유전자 차원까지 이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사회적 행동의 저변에는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없는 거를 생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게 원래 있대. 우리는 그냥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걸 가지고 우리의 본성대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좀 쉬워 보여요, 그게. 이 원래 자연에는 없는 건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훌륭한 어떤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우리가 훌륭한 종이 되는 거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래. 우리라는 존재가 원래 이런 거를 하도록 자연이 프로그래밍한 존재래.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을 그냥 우린 발현하는 거니까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몇 번 더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슬픈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번 정도를 더 볼 수 있을까? 몇 년 정도 더 이렇게 둘이서 운전을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내년 되면 저도 서울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되는 나이인데 어느 정도 끝이 보이죠. 이렇게 지금 젊은 분들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 텐데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이제 몇 번 정도 봄을
또는 겨울을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때죠, 지금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되게 석가모니가 굉장히 일찍 이거를 발견한 분이세요.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결국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 우주와 물질 세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되게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식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때로 좀 신기하다고 느끼는데 틀림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신론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교라는 걸 만들어서 절을 짓고 막 부처님 형상을 세우고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헌금을 받고 이런 걸 보면 무척 화를 내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석가모니는 종교를 창시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분이 무신론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상념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과학 공부를 하고 나서 좀 덜 무서워진 이유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물질적으로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뭔가 집착이 생길 것 같아. 사후세계 내세에 가서 뭘 해야지. 이게 다 집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책도 아무도 안 읽게 될 거야. 사실도 좀 더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것은 좋고 싫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와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물리적인 세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니까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무신론자인데 종교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졌어요.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우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인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물질적으로는. 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냐면 우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수백만 명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요. 그러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냐 하면 믿기 때문이에요. 인권도 물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잖아.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삶과 그런 믿음이 있는 삶 중에 어느 게 낫냐 이렇게 물으면 있는 게 낫잖아.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종교가 없지만 어떤 사람이 그게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케이 그럼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좀 전투적인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었던 때하고 또는 그게 별로 없었던 또는 부족했던 때하고 조금 더 많아진 지금하고를 비교해보면 지금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중규모 정계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정계 개편도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도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인사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말 이걸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사를 이쪽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다 썼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인데. 그리고 일부를 저쪽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원만하게 안착된 사람도 많고요. 근데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많죠. 이병태 씨처럼. 이혜원, 기용은 안 됐지만 네. 이혜원 씨 파동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왜 우리 사람한테 자리 안 주고 딴 사람들 데려다 써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저 사람을 왜 데려올까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냥 일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사에서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다 데려다 쓰면 다 박수 치는데 저런 사람들은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그 얘기 하잖아요. 물론 산토끼에서 외연을 넓히는 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건 가야 할 길이고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네. 매불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산토끼가 아니고 늑대를 데려와서 집토끼들을 다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저희
말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인간 이재명의 삶에 대해서는 늘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요. 제 생각이 틀려서 저는 완전 쫄딱망하고 책도 안 팔리고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그걸 전제로 권력을 쪼개고 제한하고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고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아주 나쁜 권력자,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지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제도거든요. 민주주의 장점은 이걸로 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사악한 자, 술주정뱅이, 사기꾼, 포악한 자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나쁜 짓, 포악한 짓을 마음껏 할 수는 없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데 이 새끼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의 역사에 새겨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조정식 의장이요, 오늘 아침에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개헌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쓴 소설은 아니고 커뮤니티에 이미 돌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김민석이 했던 발언, 저희가 관련됐던 건 서울 미 문화원 농성 사건이다. 직접 농성에 참여는 안 했는데 직접 농성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죠? 정청래입니다. 밖에서 소위 배우라고 했죠. 문제 제기하고 계속 지원했던 케이스다. 이때도 뒤에 숨어 있었죠. 김민석은.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에요.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타일이 비슷하다. 말씀을 드렸죠. 욕먹는 건 남을 시키고 자기는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스타일. 김민석은 이 당시에도 뒤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밖에 있으면서 연대의 삼민투 위원장이었던 분이 누구냐? 박선원. 국정원 차장을 하다 지금 국회에 들어온 박선원이고, 박선원 의원이 처음으로 학생들 통역하고 싶다 자원해서 데려와서 저희가 알게 된 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인유한이다. 청년 시절부터 한 40년을 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사석에서 정봉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조그만 비판도 참지 못한다.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름 유지하는 게 이익, 중도 보수까지 담는 정당 가야. 자, 총리 때 김민석이 했었던 발언입니다. 정대철이 등장을 해요. 이재명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동의 책임 총리 연성 헌법 골자 2025년 4월 달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정대철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탄핵 선고 전 3일 통화에서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했대요. 이 대표가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 총리, 또 하나는 연성 헌법이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 탄핵 선고가 되기도 전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요,
연성헌법을 정대철에게 제안을 했다. 연성헌법은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는, 그걸 연성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3월에 했던 내각제 개헌 대토론회 참석자 죽이는 라인업, 이낙연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김진표, 김무성, 권성동, 안철수, 김부겸, 아이고 축사는 우원식, 그리고 최근에 이분뉴스 김대호 기자가 파리에 갔을 때 요런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미국 하얏트 호텔에서 이준석과 송영길이 회동을 했다. 그리고 이준석 회동에 이어서 조경태도 만났다. 요런 이야기가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요, 박정희가 스마트한 독재자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자, 이런 발언이 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7월 15일에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혼돈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런 발언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길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시도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희박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유시민 작가가 추론하는 건 있어 보였어요. 필연적인 실패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재헌절 7월 17일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때 정대철을 초청을 해요. 여기서 정대철이 또 연성헌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정대철은요,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여야 동수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한다.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을 자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법률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제적의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 도입과 여야 협치 복원도 제안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 도입. 국회 제적의원 4분의 3.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이긴 한데 이 주장이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보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요, 조정식을 국회의장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을까요? 드디어 조정식 의장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헌의 수준은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 정도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연성헌법 도입, 이게 등장을 했어요.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라는 것이 이걸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이 들죠. 유시민 작가가 매우 위험한 시도고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라는 경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명픽을 고집한 이유도 납득이 됩니다.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선호투표제까지 소수결로 밀어붙인 것도 납득이 됩니다. 검찰의 권력을 남기려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이걸 진행시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력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자신의 공소 취소와 구조적 다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권력을 남겨줄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닐까. 민정수석을 김앤장 출신으로 계속 뽑은 이유는 자신은 개혁을 하기보다 현재의 기득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자신이 구조적 다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라는 발언은요, 우리가 주도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조적 다수로 내가 들어간다는 건 아니었을까. 송영길이 미국에서 이준석과 조경태를 만났다. 이것도 납득이 되죠. 5극 3특 행정구역 통합도
이 구조적 다수와 연결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결국 구조적 다수를 먹으려면 지역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었을까? 복잡한 것보단 단순하게 덩어리 지어야 편리하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제 신뢰 자산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의심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그 의심이 꽤나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소설은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요,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소설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은 진짜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성헌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만 느껴져도요,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이 시도를 하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연절에 정대철을 불렀고 정대철은 연성헌법을 또 언급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자, 쭉 이어지는 타임라인을 보면요,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이걸 도울 수 있는 당대표만 남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민 한 명을 좌표 찍어 저격하는 짓까지 벌인 것 아니냐. 그리고 정민철이라는 청년이 대체 뭐라고 대통령이 직접 챙겼지? 이것도 납득이 되죠. 최고위원회 대통령의 말을 절대 복종하는 정민철이 들어가는 것,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검찰개혁을 가로막아서만이 아니라 이 구조적 다수로 가는 큰 그림에 무조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다 납득이 되죠. 왜 이렇게 정청래를 싫어하지? 이 그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경고가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막연하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소설이 국민들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는 소설은 아니죠. 정치 고관여층들만이 지금 이런 소설을 끄덕끄덕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수의 국민들은 뭔지 모르지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ARS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이 개헌 작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진짜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소설치고는 개연성이 아주 좋다.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일들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다 이해가 가니까요. 진짜 이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소설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 이 소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박살이 났어요. 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난리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이드카예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없어요. 왜냐? 대통령의 관심사가 오로지 전당대회에만 꽂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전당대회에 목을 매느냐? 개헌을 노리고 있다면, 구조적 다수를 개헌을 통해서 변형된 내각제를 노리고 있다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대표 김민석이 돼야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식은 관리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전당대회가 1순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상합니다. 정대철은요,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임 총리 연성 헌법, 이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도 되기 전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명픽하면서 웬만한 선거에 자꾸 개입했었던 것도 다 납득이 돼요. 이걸 하려면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만이 필요하거든요. 정청래나 추미애 같은 소신이 강한 정치인들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다. 이제 납득이 되죠. 우리가 막아야죠. 그리고 막을 수 있고요.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동안의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투성이었는데 이 소설을 딱 대입해 놓으면 전부 다 납득이 되니까요. 아, 이거였구나. 이러면 전당대회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해가 돼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다 나가리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3의 길, 홍익표 정무수석의 재개발, 김민석의 박정희는 스마트한 독재자. 선거 때마다 명픽 계속 관여했던 것도 이런 작업을 하려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소설이 사실이냐 아니냐 잘 모르죠. 사실이라면 막아야겠죠. 정청래 찍는 겁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 계획은 망합니다. 선호투표까지 밀어붙인 이유도 이제 납득이 되시죠? 소수결? 욕먹을 게 뻔한데 밀어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납득이 되죠. 김민석은 정청래와 같은 뜻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에게 반명 딱지를 붙입니다. 공산당처럼요. 우리 라인에 동조하지 않아? 그럼 니들은 반동분자야. 공산당이 하던 짓을 김민석과 친석계 놈들, 친명계라고 하죠.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명 딱지를 붙이고 악마화시키죠. 그렇게라도 해서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반드시 필요했다. 납득이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서 이 소설이 현실화되는 것 막아야겠죠. 막을 수 있습니다.